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생방송 토론합시다. 고성국입니다. 대한민국 진보 정치가 사지에 내몰렸습니다. 사태의 시작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을 둘러싼 당내 문제였는데요. 이제는 진보 진영 전체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진보 진영,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의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면 새로운 출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또 어떤 형태로든 진보정당을 여기서 끝낼 수는 없지 않느냐. 진정한 진보의 출현을 위한 성장통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국민들 사이에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OBS 생방송 토론합시다에서는 대한민국 진보의 길을 묻다.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대한민국 보수의 길을 묻다. 이렇게 토론했는데요. 그 토론에 이어 오늘 기획특집 두 번째 시간 대한민국 진보의 길을 묻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OBS 생방송 토론합시다. 시청자 전화 열려 있습니다. 전화 032-670-6600, 032-670-6601 두 대의 전화로 지금부터 여러분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00분 동안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사회민주주의연대 주대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 왼쪽에는 정치평론가 박상원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민주통합당 이인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밤늦게 출연하신 네 분께 우선 감사 인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부탁드리면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화면부터 좀 보시죠. 주실까요? 19대 총선 이후 진보 진영이 내홍에 휩싸였다. 민주통합당은 당대표와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이해찬 전 총리와 박지원 의원이 연대에 합의했다. 이에 당 내외에서 야합, 단합이라며 비판이 거세다. 두 개파 고두가 이렇게 손을 잡으면 국민들이 박수치고 이 착각이고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니었는가. 한편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에 휩싸인 통합진보당은 경선 부정 파문으로 통합 5달 만에 파국의 위기까지 몰리고 있다. 사태 수습을 위해 열린 중앙위원회 회의는 폭력 사태로 얼룩졌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과 시민단체는 실망과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야권연대 한 축인 민주통합당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현명한 해결을 요청하고 나서는 등 통합진보당과의 거리두기 움직임도 포착된다. 과연 이런 상태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현명한 방법으로 잘 처리해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19대 국회 출범과 대선을 앞둔 지금 위기를 극복하고 대중적 지지를 회복하기 위한 진보 진영의 과제는 과연 무엇인가? 네, 원래 저희가 대한민국 보수의 길을 묻다, 그리고 대한민국 진보의 길을 묻다, 이 특집 기획을 기획했을 때는요, 4.11 총선 이후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두 세력인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이 앞으로 남은 7개월 동안의 대선 국면에서 어떤 미래지향성을 보여줘야 될 것이냐, 이걸 이제 탐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기획특집을 진행하는 그 중에 이 통합진보당 사태가 매우 심각하게 지금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 화면에서 보신 대로 원래 저희가 준비했던 진보의 길을 묻다에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포함한 야권 전체, 그리고 이 진보적 시민단체들의 진로까지도 포괄할 생각이었는데, 이 통합진보당 사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래도 그 통합진보당 사태를 중심으로 진보 진영의 길을 묻는 이런 토론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들을 이제 배경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오늘 토론을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통합진보 사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먼저, 주대한 대표께서, 지금 사태를 바라보는 이제 심사부터, 이게 참, 편치 않으실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진보운동에 사실은 평생을 투신해온 분 중에 한 분이신데, 네. 어떠십니까? 참담하고, 또, 허탈하기가 이를 데 없고요. 예. 또,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요.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될, 진작 해결했어야 될 문제를 오늘까지 이렇게, 끌고 왔다는 거 정말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이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 어떤 내부 경쟁의 룰을 아직도 정립하고 있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그래요. 그럼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치부기 때문에, 드러내놓지는 못했지만, 진작부터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민주통합당에 이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셔서 이제 의원이 되셨어요. 근데 이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는 맞으면 이제 진보운동을 쭉 해오신 거죠. 예. 지금 사태를 보시는 마음이 어떠십니까? 비록 정치권에 와 있지만, 제 정신, 가치, 철학, 이런 것의 고향은, 진보 운동, 진보 정치 이런 데 분명히 있는 건데요. 어떤 면에서는 제 정체성의 절반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런 큰 충격, 이런 것을 받았죠. 그 결코 남의 일이 아니고, 제 자신의 일처럼 느껴질 만큼, 아프죠. 두 가지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절차나 형식에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이런 현상이 어쨌든 진보 정당에서 벌어졌다. 이것이 그 자체로 주는 충격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용에 있어서도 어떤 진보의 가치나 방향 이것을 둘러싼 분열이나 충돌이 아니라 드러나는 그 양상 자체가 헤게모니 혹은 패권 이런 것을 둘러싼 그런 분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진보 정치를 같이 하는 사람들 또 진보 정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넘어서 국민과 시민들의 시각 속에서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시각과는 이렇게 거리를 둔 이런 양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진보 정당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을 넘어서 야권 전체에 대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이런 영향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통합진보당 사태를 바라보는 민주통합당 내부의 분위기도 굉장히 착잡할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다른 견해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통합진보당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연대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이르지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고 말이죠. 그렇다고 섣불리 개입하기도 어렵고, 좀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이 통합진보당의 지금 사태를 놓고, 민주통합당 내에서, 언론의 관심도 그렇지만, 야권 연대에 적신호가 켜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야권 연대의 한계 이런 게 봉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할 때 전체 야권이 단결해서 하나된 힘으로 결집하고 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일종의 절대 명제 같은 부분들을 뒤흔드는 이런 그것을 부정하는 대로까지는 아직 판단하고 있지 않고요. 통합진보당이 잘 혁신하고 잘 수습해서 오히려 혁신을 잘 해낸다면 더 성숙한 야권 연대와 공조로 다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와 또 희망. 네, 예. 기대
또 애정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박상 박사는 최근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제 기억으로 이 진보 진영이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뜨거운 관심을 받은 적이 과연 있었던가라는 측면에서 좀 역설적으로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진짜 진보 진영이 잔혹한 5월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 어떤 특정한 당권파 비당권파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여러 진보 진영의 선배들이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진보적 의제들이 국민 속에서 자리 잡는 시점에 이 문제가 터져서 뭐 이게 화학적으로 봉합이 되든 안 되든 이 문제를 떠나서 진보적 아젠다 겨우 싹이 트기 시작한 진보적 아젠다가 이게 뿌리가 뽑히는 거 아닌가라는 뭐 개인적 걱정이 좀 앞섭니다, 사실은. 예. 그래요. 네. 이철 소장. 저는 총선 이후에 좀 답답했던 대목이요. 이 사건 나기 전에 좀 답답했던 게 네. 민주당이 패배, 일단 패배했다고 전제하면 패배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조금 아쉬운 대목이 많이 있었거든요. 조금 더 저는 더 많이 아파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많은 변화를 선택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아쉬움을 갖던 차에 통합진보당 이 사건이 터졌는데 사실은 저는 뭐 조금 더 넓은 샤를 보면 실수를 할 수 있고 이런 거는 터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게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이런 터진 사안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그 세력이나 그 정당의 어떤 신뢰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터진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이 더 참혹하게 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려가니까 보기가 더 힘들고요. 사실은 이 애정을 갖고 보면 지금 가슴이 굉장히 답답해지는 형국이고 조금만 거리를 떼서 봐도 이게 과연 저렇게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보는 사람조차도 힘들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그런 점에서 보면 패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기왕에 벌어진 일을 어떻게 수습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양보를 해서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도 힘들다. 힘들죠. 예. 예. 그래서 이 사태도 사태지만 이것을 수습하는 과정이 더 많은 그 어려움을 지금 갖고 네.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수습될까요? 수습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저 당이 지금의 그 세력 그대로 유지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지금의 형국만 보면 예상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사실은. 저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부정을 저질렀거나, 도저히 법적인 잣대로 들이대서 아니다라고 판정되는 사람들은 저는 당에서 솎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정도의 수습이라면 저는 이를테면 출당. 예, 그런 정도라면 저는 뭐, 이 당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이석기 김재현 당선자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출당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크게 보면 그런 겁니다만 폭력 사태라든지 아니면 뭐 그 이전의 부정이라는 게 뭐 제가 듣기로는 이 부정이 뭐 특정 세력이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시도해서 그네들만의 뭐 행위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도 하는데 저는 진상을 조금 더 분명하게 밝혀서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지우고 그 책임을 지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당원 단계 보니까 제명이라는 게 있더군요. 그렇다면 제명 조치도 저는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국민 여론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이게 거듭나는 정당으로 가지. 그러지 않고 양세력 간에 정치적으로 타협해서 적당히 듣고 갑시다 이러면 저는 뭐 2번 죽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주대한 대표님, 네. 지금 뭐 약간 근본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층위가 다른 문제들이 섞여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수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구당권파의 이석기 당선인과 김재현 당선인이 의원직 사퇴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사태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국면이거든요. 그렇죠. 두 사람이 사퇴를 할까요?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근거를 갖고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도 지금 요구하는 것은 명예회복입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그 명예회복이 물론 뭐 국민 전체에서의 명예회복이야 뭐 또 그건 다른 문제고 어렵겠지만 일단 당 안에서는 억울하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그 지금 하소연하는 얘기 같아요. 지금 어떤 모임이나 이런 걸 하면 다 울지 않습니까? 그 당권파라는 사람들이 다 울거든요. 운다고요? 예, 울거든요. 아,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니 어떤 뭐 기자회견을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하면 다 많이 울거든요. 억울해서? 억울하거든요. 예, 억울하다. 그래서
어떤 명예 회복의 절차만 있으면은 아마 타협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두 사람이 사퇴를 하면 수습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퇴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사퇴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게 5월 30일부터 이제 19대 국회가 시작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퇴를 한다면 그 전에 해서 뭐 이렇게 국면을 19대 국회 개원 전에 국면을 바꾸는 거가 좋지 않냐 뭐 이런 판단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예.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 그래요? 그러나 아마도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수습 이런 것들을 이른바 지금 이제 다 비밀도 아니고 이제 뭐 전문 용어도 아니게 되어서 제가 이제 그냥 그 용어를 있는 그대로 쓴다면 예. 인천연합이니 의산연합이니 하는 그런 말하자면 이제 중재를 할 수 있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아마 틀림없이 아하. 그런 어떤 수습을 해나갈 거라고 봅니다. 제가 대표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그 소위 구당권파가 억울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가 억울하다는 얘기입니까? 심리적으로 보면. 글쎄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뭐 새로운 일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관행과 관습이었다. 예. 일단 일이 말하고 조금 뭐 심한 점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비판을 하는데 이 비판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빨리 시인할 거 빨리 시인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빨리 국면을 전환했었으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그게 잘 못 받아들이는 그 심리적 조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다. 꼭 그래서가 아니고요. 이런 대목은 정말 조금은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조금 어떤 뭐랄까, 조금은 종교집단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보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다가 잘못 걸리면 뭐 감옥에 가거나 뭐 생명을 위협받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어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밀주의, 폐쇄주의 이런 것들이 생존의 필요 때문에 어느 정도 불가피했다.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그 흔적과 유죄가 남아서 그런 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목적을 좀 절대시하고 그다음에 상대 계파 다른 세력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던데 조금 전에 이제 이 종교 집단 같다고 하신 표현이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이제 분석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종교 집단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크게 무슨 뭐 비난을 하자는 뜻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네. 그건 말하자면은 어떤 자기들의 오름에 대한 즉 진리를 확신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수용하는 어떤 능력이 좀 떨어진다. 제가 대변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른바 이제 당권파, 구당권파의 입장을 많이 소개해주는 언론 매체의 기사를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자기들만 한 게 아닌데 왜 이걸 우리 탓으로만 돌리냐라는 문제 제기보다는 뭐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 비대위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진상조사를 구성해서 뭔가 진상조사를 하는데 이정희 대표한테는 보여주지도 않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제가 팩트만 그 사람 주장하는 팩트만 지적하면 그렇습니다. 보여주지도 않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개하기 전에 안 보여줬다는 것이고 또 실제로 이정희 대표가 어디 봉사활동인가요? 일종의 이제 당을 떠나 있는 상황 중에 그것이 진상조사가 진행이 됐고 그것이 제대로 내부에서 대표단 사이에 토론이 안 되고 전격적으로 공개돼서 뭐 내용도 약간 이 행위 주체도 적시하지 않은 채 부실이 부정이 있었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좀 이 논리적으로 보나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실이 옳다 그러다는 걸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이 주장하고 싶은 얘기들이 도매금으로 지금 막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조금 더 차분하게 들어줄 필요는 있다는 생각합니다. 구당권파 입장에서는 이 신당권파, 현재의 혁신 비대위 쪽 세력이 이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들을 말하자면 기습했다. 이렇게 그렇죠. 보기 때문에 우리만 당한다는 건 억울하다.
이제 이렇게 지금 정서적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신다는 거죠? 제가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판 자체를 형성하는 거는 결국 이쪽이 잘 모르는 새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온 거니까 결국 당권을 겨냥한 쿠데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애초에 논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주대한 대표께서는 뭐 조심스럽게 예측하신 겁니다만 이석기, 김재현 두 당선자가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퇴를 하면은 수습에 이 물꼬가 트일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셨어요. 이인영 의원께서도 그렇게 예측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두 분의 당선자가 언제 사퇴할지 혹은 또 사퇴한다고 그래서 이 사태가 수습이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네. 그러나 이 상황이 더 지속된다면 지난 15년 가까운 진보정당의 정치적 성과, 대중적 기반 이런 것들이 급속히 와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건 위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꼭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한 청년이 학생운동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운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가 왜 급속히 대중적 기반을 상실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감퇴되었는가 이런 걸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한 청년이 언제 활동했던 대학생 조직이죠? 전대협 다음에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95년, 96년 이럴 때 연대 사태 이른바 이런 것이 있었을 때 한 청년의 입장에서는 항변할 것도 있고 자기 투쟁의 정당성을 더 주장할 부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명증하게 있었던 사실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대중적인 일정한 비판이 가해졌을 때 그것을 수용하고 한 청년이 거듭 다시 태어나는 이런 혁신의 길로 갔다면 저는 대학 사회에서나 아니면 사회 전체에서 그렇게 급속하게 영향력을 상실하고 퇴조하는 이런 운명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보 정당의 이런 일종의 내분 상황처럼 이렇게 번져 있는 이 상황은 누구의 책임을 가리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 지난 15년 넘는 진보 정당의 어떤 정치적 성과, 대응적 기반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모두 붕괴될 수 있는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습해야지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대중들의 그 시각, 대중의 관점 이것에 맞춰서 답을 구해야 하고 그 내부로부터 활로를 찾아 나갈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만큼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 점을 진보 정당의 모든 주체들이 우선 자각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이런 내분 상황이 지속되었다가는 아마 대중으로부터 무서운 버림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통합진보당 사태가 이제 수습된다면 이제 이미 이제 0시가 지나서 어제 일이 됐습니다만 어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 계기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우선 오전에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지낸 세 사람의 진보 정당운동의 원로들이죠. 이 권영길, 천영세 그리고 문성현 세 사람이 국민들 앞에 나서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진보정당운동의 혁신을 촉구했어요. 그리고 오늘 2시부터 이제 민주노총, 통합진보당의 최대 조직 기반인 민주노총의 집행위원회가 열려서 오랜 경론 끝에 아마도 혁신 비대위를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좀 지지를 당분간 더 한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내려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뭐 거의 이제 이 최후 통첩과도 같은 그런 성격이고 또 여기에서도 통합진보당이 수습을 하지 못한다면 이젠 더 이상 뭐 국민들한테 호소할 길도 없다. 이런 아주 절박한 위기의식들이 이제 지금 통합진보당 내에도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은 이 수습의 가닥이 자꾸 펼칠까요? 수습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보다 좀 더 본질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뭐 정당이든 어떤 뭐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투명성, 정직성, 뭐 상식 수준의 문제인데 우리가 그 70년대, 80년대 지난한 세월을 지나오면서 이 비합법적 지하투쟁의 좀 이런 엄습한 관행들이 물론 이제 몰리니까 뭐 어떤 조직 내에서 있겠지만 이 관행들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이제 전이해 나가는 어떤 진통이 아니냐라고 일단 봐집니다. 뭐 적절한 얘기는 아니지만 일본 좌파들이 비행기 납치 사건이 있었고 또 뭐 과거에 볼셰비키들이 언행 강도를 한다든지 어쨌든 이 비합법 운동의 어떤 그 관행 으로 대중정당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기본으로 가면 오늘날 뭐 NL이든 뭐 PD든 간에 소위 그 진보 진영이 도덕적인 것인가,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이 그 도덕이라는 것과 진보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철학적 고민도 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는 진보적 도덕적이지 않은 것인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가치를 독점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도덕적이다라는 어떤 컬트적인 아니면 좀 굉장히 어떤 자기중심적인 제도성적 사고를 본질적으로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이런 문제는 뭐 어떤 뭐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합친다 해서 본질적으로 해소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그 문제 차근차근 좀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 전에 이 사태 수습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의원이 차라리 분당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경우에도 분당은 안 된다 이런 입장도 있을 수 있고 차제에 그냥 갈라서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주대한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전 사실 떠난 지가 좀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갈라지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있는데 아마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제가 뭘 바라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될 거냐 예상을 하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예,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 아마도 적절한 타협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갈라진다 이 말씀은 그게 뭐 분열이 된다는 뜻보다도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좀 서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분립해서 경쟁하고 오히려 그게 낫다? 예,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서로 그렇게 억지로 이렇게 얽매여 가지고 이런 것이 과연 좋은가? 서로에게 좋은가? 그래요? 이인영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저는 분당하는 것보다는, 다시 서로, 혁신하고 쇄신해서, 재창당 수준에 버금가는 이런 과정으로, 함께 진보정당이 유지되고 발전하는 게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분당했다가 다시 통합한 지 얼마 안 된 상태 속에서 다시 분당하면 그 자체로 저는 대중적으로는 거의 괴멸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에서는 서로 다른 정치적 차이 이런 것들을 정파 연합당적 성격으로 운영하면서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이전에 민주노동당 시절에도 그런 좁은 의미에서 정파연합당 같은 이런 성격의 운영을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서로에 대한 존중, 또 공존에 대한 어떤 인정, 이런 것들을 하면, 이 자체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발휘하면 한 지붕 두 가족 이래도, 공존할 수 있다, 충분히. 물론이죠. 저는, 민주진보 대통합당까지 주장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민주당과 진보당의 차이로 놓고 보면 진보당 자체의 차이는 더 적은 가치의 차이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지금 그런 데서 생긴 게 아니라 다분히 이렇게 헤게모니라든가 아니면은 지배구조 이런 것을 둘러싼 갈등의 양상으로까지 번져버렸기 때문에 이건 비본질적인 요인들이고 사실은 진보정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점들을 자제하고
억누르는 것이 사실은 그 사태 해결의 출발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과거처럼 공안당국의 탄압이라든지 정보기관이 등장했다든지 이렇게 불거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이제 터져나온 것인데 물론 그 이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게 바람직한 지향이긴 한데 제가 최근에 이제 보니까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부부가 법원에서 도장만 안 찍었지 뭐 각방 쓰고 지금 뭐 각자 이성을 만나는 상황까지 간 게 아닌가. 지금 이게 단기간에 감정적인 예를 들어서 뭐 용팔이 오는 하는 평론가도 있었지만 이게 과연 그 이인영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식의 어떤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통합 내지 봉합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사실. 갈라서야 된다고 갈라서는 게 옳지 않겠나라고 봐집니다. 상황이 정도 된다면 혹시 반론 있으세요? 저는 좀 정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인영 의원부터 좀. 정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 문제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기는 참 한계가 있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저는 정치의 힘이라 그럴까요? 정치의 역동성이라는 걸 조금 더 많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거는 차이를 전제를 해놓고 뭔가를 이렇게 해법을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진보정당이나 진보 세력이 분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정치 제도에 좀 맞게끔 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지역구 단순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 진보정당이 3당, 4당으로 이렇게 쪼개져 버리면 전체가 존립하기 힘든 구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미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이 분당에 나갔을 때 맞이했던 총선에서 얼마나 많은 의석수에서 손해를 받고 득표에도 손해를 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합쳤을 때 그만큼 또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것이 꼭 야권연대의 덕이라고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진보정당이라는 치제도 하에서라면 이 쪼개서 다시 분립하는 건 분당은 안 된다. 같이 죽는 길이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건 바보짓이다. 그러니까 그 지점이 분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과연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이 사태가 공안당국의 어떤 탄압이라든지 외부 세력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자체 내에서 불거진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지점을 보겠죠. 스스로의 해결 능력이 있느냐 과연. 봉합이나 미봉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진보로 재탄생하면서 스스로를 혁신하면서 다시 단일 대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바람직한 일이죠. 그 능력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100% 쪼개졌던 정당도 어렵게 합쳐졌는데요. 지금 탄압이 없다고 말하는데 탄압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게 좀 더 걱정스럽다고 봅니다.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좀 심각하게 지금 왜곡시키고 있거든요. 이거를 색깔로 공세를 들이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왜곡시키고 지금 있습니까? 제가 보면 이 김정일에게 경의피하는 종북 세력의 득세를 막자라는 게 새누리당 당대표의 공식 언급입니다. 그리고 유력한 대권주자라고 하는 분은 동강 가서 통진당, 그 통합정당 핵심 인사가 북한 노동당 당적이 있을 거다. 증거도 없이 이런 얘기를 막 해대내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옛날에는 공권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사건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정치적으로 지금 압박해서 뭔가를 쪼개려고 하고 위축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좀 짚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이 공기가 빌미를 준 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 지금 구당권파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만 탄압이 없어서 자기들끼리 그냥 이 소란이 생긴 거니까 쪼개지는 게 맞다라기보다는 역시 한 말씀 더 드리면. 근데 그 동경에서 발언했다는 분은 누구예요? 김문수 지사인데요. 그냥 실명을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번 총선의 결과는 여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만 우리가 득표를 기반으로 보면 이 여야 간 보수 진보 간의 호각세 아닙니까? 그러면 승리한 정당에서 패배한 정당에게 공세를 할 거는 이미 예상됐던 바고 그 빈도를 우리가 줬기 때문에 사실 할 말이 없는 거라고 진보가 줬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국면에서 완전히 이거는 집안상으로만 끝나고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선이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내부 세력이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채고 의원의 지적은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외부 세력이 탄압이 없다, 개입이 없다라고 볼 것도 아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로 드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또 김문수 경기지사의 발언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철 소장. 그러니까 황우여 대표의 발언이나 김문수 지사의 발언이 사실이다 아니다 어느 쪽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 근거 제시 없이 그냥 그렇게 그렇죠. 주장하는 군대 이력이 경위를 표하는 세력이다라면 뭐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게 있고요. 또 사상이나 표현의 자유를 놓고 보면 그 사람이 뭔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렇게 이 국회를 못 들어갈 이유가 됩니까? 그것이 사상이 표현이 돼서 외화돼서 예.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모르겠으나 그러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국회에 들어갈 이유가 안 된다라고 못을 박는 건 잘못이고요. 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좀 주대한 대표의 말씀 좀 듣고 싶네요. 정말 아니 아까 제가 차라리 갈라서는 것이 좋겠다,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야권 전체가 바로 이렇게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미 선을 넘어선 사람들까지 계속 안고 가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보죠.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를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네. 저는 그게 분당의 형태로 가면 안 된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분당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면은 강기갑 비대위원장께서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제시한 게 있는데 그런 선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뭐 또 일정한 뭐 그쪽에서 요구하는 뭐 명예회복적인 절차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데도 계속 만약 그러면 제명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제 이제 이야기를 제 말씀은 그 말씀 제명하는 것이 맞다. 네. 보수론에 의해서든 뭐 김문수 지사의 발언이 사실이든 아니든 뭐 노동당 당원이 누군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죠, 분명히. 근데 분명한 것은 이걸 전부 색깔론으로 또 일방적으로 몰고 갈 일도 아니더라고 저는 봐집니다. 명백한 사실은 국민들이 주사파를 과연 누가 진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NL 주사를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것이고, 그렇다면 최소한 구당권파의 이석기 당선자 같으면 숨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입장을 뭐 오늘 YTN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커밍아웃 할 부분은 커밍아웃을 해야 된다고 봐지고, 또 흔히 말해서 종북좌파라고 하는 NL 주사들은 자기 입장들을 좀 선명히 노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뭉뚱그려서 김문수 지사의 발언이 색깔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토탈로지하게 과거처럼 반복해오는 자기 방언 논리 치고는 좀 궁색하지 않느냐라고 봐집니다. 아니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념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부정이라는 민주주의를 부정한 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할 수 있는 문제를 섞어 아니 버리죠. 부정을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수단화시키는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니 진보도 민주적 진보가 있고 비민적 진보가 있을 수 있죠. 보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수를 표방한 독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얘기를 뭉텅그리지 말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소위 NL 주사인데 당권파라고 하는 이분들이 좀 이렇게 엄습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운동 방식이고 뭐 좀 쉽게 얘기하면 혁명을 꿈꾸는 자들에게 이 대의제적 가치라는 것이 수단이지 이게 뭐 보편적 가치는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구당권파에 김문수 지사가 얘기했듯이 노동당 당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뭐 누군데 증거를 대라 색깔론이다라기보다 그런 국민적 의구심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팽배해 있다는 것이죠. 국민들이 되게 죄송합니다만 이 당에 민노당 북한 노동당 당원이 있다라고 의심을 갖습니까? 그게 색깔론 아닙니까? 그 심각한 색깔론이죠. 증거 없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북한 노동당 당원이라 그러면 그거는 감옥 갈 일인데 그걸 근거 없이 어떻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근거가 없다보다 예를 들어서 NL 그쪽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뭐 그렇다기보다 그 정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보의 미래를 토론하는 자리인데 과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토피아주의라고 했을 때 북한에 대한 3대 세습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 북핵 문제라든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참 슬픈 뉴스가 있는 게 김영환 강철서 신의 저자 김영환 씨가 지금 그 중국 공안당국에 업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주사파의 원조라고 봤을 때 NL 주사의 문제는 오늘 우리가 진보 토론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한번 검증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두 가지 서로 이제 수준이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합진보당 사퇴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민주주의적 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핵심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비롯된 진보 진영 전체의 문제로 이제 확산되어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보수 세력이 더 중요한 문제는 종북주의의 문제 아니냐라고 지금 새롭게 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수 세력의 문제
동조하거나 공감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국민적 정서를 등에 업고 황우여 대표나 김문수 지사의 발언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진보당 사태 수습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로 그동안 당장 오늘 우리의 논의에서도 민주주의의 복원이라든지 또는 구당권파가 민주적 질서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혁신비대위의 합당한 결정을 따를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토론이 됐습니다. 사퇴하고 수습할 수 있겠다고 하는 주대한 대표의 말씀이나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수습해야 된다고 하는 이인영 의원의 말씀도 이제 그런 맥락인데,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통합진보당 사퇴에 대한 논의로서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진보진영의 미래라고 하는 좀 더 근원적이고 좀 폭넓은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토론에 들어가면 바로 걸리는 문제가 이제 이 문제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이렇게 우리가 색깔론이 두려워서 이 문제를 아예 피해가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논의가 됐으니까 이 문제를 제가 제한적으로 잠깐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박상원 박사는 현실적으로 진보 진영 안에 주사파라고 하는 이 세력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이들은 더 이상 진보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신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진보 진영 안에 일부라도 주사파가 있고 그들은 더 이상 진보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 박상원 박사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박상원 박사 이야기에 공감하는데요. 사실 우선 진보냐 아니냐도 조금은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저는 이 시대의 진보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는 진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이 시대는 아닌 것 같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점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시대는 진리를 독점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믿음, 신앙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진보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분들의 주된 관심이 민족 문제입니다. 민족 문제, 통일 문제, 또 민족 자주의 문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라가 후진국이고 또는 아니면 그 전으로 돌아가면 식민지 시절이 있었습니다. 식민지거나 또는 후진국 종속국인 시절에 경제가 자립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럴 때의 청년들이 가졌던 문제의식입니다. 이런 것들도 그 시대에는 진보적인 가치고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과연 맞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국민 대중이 바라는 바진보, 즉 심각해지는 양극화 현상이라든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가지는 진보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분들과 정말 심각한 갈등을 너무나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조금 뭐 제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네. 지금 주대한 대표 말씀 들으면 80년대 이게 사회구성된 논쟁의 뜻대가 떠오르는데, 저도 사실은 저는 아주 딱 부러져 얘기하면 저는 사실 주체 사상은 진보 사상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어떤 자리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북한 개성을 제가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2004년인가 갔었는데, 그때 제가 보고 이 주체사상 아니라 주체사상 하랩이라도 백성들 굶기는 사상이 이게 무슨 얼어 죽을 사상이냐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제가 반론을 제기한 것이고요. 주체사상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지금 용인받고 있고, 더불어 그걸 내세웠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많은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지극히 회의적인 사람이고요. 저는 진보의 본령은 역시 사회적 약자, 사회경제적 이 하층의 사람들의 삶을 바꾸주는 진보가 진짜 진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주단 대표 말씀처럼 통합진보당이 내부에 그런 사람들을 솎아내는 작업은 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상이라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건 배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적 절차를 위배한 거는 분명히 처벌을 해야 되고요.
공동체 내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것도 가능하다 봅니다만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 구분해서 보자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영 의원.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문제의 본령이 그 민주주의에 있고 또 그 특히 그 경선 과정에서 부정 의혹 여기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 대중 속에서 주사파 척결 이런 데 본령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비중이 대중의 시각에서도 8대2 내지는 9대1로 민주주의란 절차 속에서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진실한 게 진보이지 진보 그 자체가 곧 진실이다 이렇게 항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게 대중의 시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른 측면에서 주체사상이나 뭐 이른바 그 ML 이런 것과 관련한 것이 한국에서 진보적인 가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좀 사실은 적절치 않다. 지금 이 문제가 그 더군다나 섞인다고 할 때는 그런 면들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되고요. 지금 시점에서 본인이 그 확고한 자기 신념으로 양심선언을 하기 전에 누가 주체사상 신봉자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짐작을 가지고 그 사람은 단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잘못하면 오히려 대중적으로도 역풍이 있어 왔던 게 그 기왕의 여러 사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다만 한 가지 한국에서 주체사상에 입각해서 어떤 그 정치적인 정파적인 활동을 한다. 그것이 과연 대중 속에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사회 전체에 얼마만큼의 그런 그 위기와 위험적인 그런 요소로 작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굉장히 그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선 이번 그 통합진보당의 사태를 확대해서 그 초점을 이동시키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은 좀 부질없는 짓일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인원위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쨌든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의 간첩죄를 실정법상 인정하고 우리가 지금 그걸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위반되는 사람은 공안당국이 수사하고 사법적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북한의 조선노동당에 입당을 했거나 또는 그 조선노동당의 지시와 지령을 받아서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슨 뭐 주사파다 종북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 신고해야 되고 공안당국이 사법 처리를 해야 됩니다. 법을 고치기 전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과 별도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공안적 사법 처리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토론의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와 별도로 머릿속에 사상이, 예컨대 뭐 주체 사상을 뭐 자기의 사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사상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상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전에는 처벌이 됐습니다.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죄라고 하는 것으로 처벌이 됐어요. 그런데 여야가 합의해서 고무찬양죄 조항을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머릿속에 단순히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법률체계상 처벌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걸러내야 되겠죠. 아까 이인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사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게 과연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역풍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좀 수준을 나눠서 좀 정리를 일단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은 100% 동의를 하고, 네. 그러니까 그 뭐 주사 문제가 본질도 아니고 동의를 하는데 이제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 네. 비대위를 이제 물리력에 의해서 와해시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주호준호 대표가. 예. 그럼 그 문화가, 정치 문화가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나온 것인가, 주재환 대표님 말씀에서 억울해서 나온 것인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소위 그 재활동의 조직적인, 그러니까 그 어떤 조직의 문화, 문화당에서 어떤 철학적 기반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무슨 범죄가 되겠습니까? 특히 주체사상의 개인적인 개인의 신념을 주체사상주의자다 해서 그 자체가 저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이 충격 속에 바라봤던 것은 뭔가 082 사건이라고 얘기했듯이 082 사건은 외부 깡패들, 용역들을 동원해서 그 전당대회를 와해시켰지만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그런 행태가 나오는 그 바닥에 어떤 그 특정 집단의 어떤 좀 시대착오적인 문화가 있지 않느냐. 예. 이제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게 사법 처리의 대상이라면 토론의 대상이 안 되는 그렇죠. 것이고 이게 이제 토론의 대상이 되려면 그 문제 또한 그들 스스로 국민들한테 자신들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 것이고 그 결과 지금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해 있고 버림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시장 속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니까 이제 이런 차원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 그렇죠. 제가 다음 주제로 가고 싶다는 말씀을 동의하신다면 저는 사실은 그래서 자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진정한 21세기의 진정한 진보의 길 이건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이냐. 아까 사실은 몇 분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네 분 다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진정으로 이 시대에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 사회적 소수자들, 서민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향상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진보로서 거듭날 수 있지 않느냐. 대체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재연의 형태로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저 할까요? 네, 제가 먼저 그러시죠. 말씀드릴게요. 그 며칠 전에 어떤 일간지의 조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경제적 하층, 상층, 중층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하층의 한 46%가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했다고 그래요. 네. 그 하층의 한 41%가 민주당을 지지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이 진보정당의 포지션이 이 하층, 경제적 하층이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것과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양쪽을 다 나눠보면. 여기를 저는 진보정당이 아주 아프게 봐야 될 대목이다. 정작 자신들이 대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이라고 표현하든 뭐 하층이라고 표현하든 그 사람들이 이 진보에게 희망을 발견하지 않고 보수에게 더 많은 의지하려고 하는 이 현실을 냉정하게 본다면 그것이 경제적 하층의 문제일까? 하층이 자각하지 못한 것으로 책임을 따진다면 저는 바보짓이라고 보고요. 그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정당이나 전 정치 세력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진보정당에 가될 길은 뻔한 것이죠. 자신들이 대변하고자 하고 공언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쪽으로 정책을 생산하고 노선을 잡아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이 의석의 유불 이게 누가 더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를 떠나서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진보 세력이 범진보, 민주당 가입한 범진보가 심각하게 성찰해야 될 대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받겠습니까? 글쎄 뭐 결국 돈이나 자본의 힘이 그 사람이나 노동의 가치 이런 것보다 더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그 돈이나 자본의 힘으로부터 어떻게 그 사람과 노동의 가치를 더 신장시켜 낼 것인가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진보의 방향이겠죠. 그런 면에서는 정당으로 놓고 보면 진보당이나 민주당이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뭐 방식이나 어떤 태도 이런 데서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는 크게 민주당과 진보당이 그런 면에서는 크게 우리 사회에서 진보의 길을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과거에도 그랬지만요. 과거에도 군사 독재 시절에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이 함께한 일이었다면 최근에 와서는 보편적 복지 사회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이 같은 방향으로 설정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넘어서 경제적인 민주화의 과정들 이런 것들로 더 전진하자.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이런 것들도 그 같은 방향일 수 있고요. 한반도 전체의 평화의 길을 우리가 모색하고 나아가자 이런 것들이 그런 면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그 경제 민주화의 과정이나 보편적 복지의 과정이나 한반도 평화의 과정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은 더 경직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일시에 좀 급하게 급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성취하는 정책적인 어떤 그 성취에 있어서도
퍼센테이지라든가 이런 정도 양에 있어서의 차이도 있고 그러나 큰 방향에서는 이 시대의 그 진보의 방향, 가치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나 진보당이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바로 정치적인 민주화, 이 이후에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의 길 이런 것들로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진보의 가치고 진보의 방향이다. 이 시대에 맞는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국 진보의 문제는 제가 여러 번 생각을 해봐도 좀 전위적이고 엘리트적인 이런 차원에서의 그 길도 있겠지만 대중적이고 또 이런 그 보편적인 이런 진보의 길로 갈 때 가장 폭넓은 그 지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고요. 결코 진보가 이렇게 관념적이고 아니면 그냥 그 이념의 굴레 구시대적인 이념의 굴레 이런 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천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진보의 이런 그 실천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제 이런저런 토론 자리에서 이제 진보 진영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말씀하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뭐냐면 무상급식 우리가 2004년부터 주장했는데 마침내 보수 여당도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그게 보편 가치의 선지자적인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인영 의원 말씀을 조금만 제가 제 식대로 해석하면 10년 전의 무상급식은 지나치게 좀 선도적인 것이어서 대중성을 갖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 비판도 동시에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제가 다시 이인영 의원께 던지고 싶은데요. 늘 이제 진보성과 대중성을 조합하고 결합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보면 통합진보당과의 정치연합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의 요구를 수용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일정한 정도.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민주통합당까지 좀 좌쪽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간층의 지지를 조금 잃게 되는 이거 패배로도 연결됐다. 뭐 이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은? 아까 드리던 말씀은 결국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요. 네. 진보의 길을 그 전위적이고 엘리트적인 이런 차원에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이런 진보의 길로 실천적으로 가고자 하는 거라면 결국은 그 좌냐 우냐 이념의 잣대 이전에 그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현장으로 눈을 시각을 내려다보고 낮추어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진보, 그러니까 삶의 진보, 생활의 진보, 민생의 진보 이런 길로 나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진보일 수도 있고요. 이념에 갇혀 있는 그 지난 시대적인 어떤 이런 진보가 아니라 새로운 진보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그 일자리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라든가 보육 문제 그리고 주거 문제 그리고 어르신들 노후 문제 이런 그 핵심적인 어떤 그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영역에서 생기는 이런 그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진보가 좀 더 대중적이고 보편적으로 실천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된 건데 이 중소기업 자영업 이런 분들이 저 대기업이나 대형마트 못지않게 장사 잘할 수 있고 또 사업 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나 조건 이것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진보는 주대한 대표가 평생 주장해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좌클릭이다 우클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저는 항상 좌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위가 있다. 그러니까 붕 떠 있는 진보가 있었어요. 가라앉아 있는 바닥에 딱 그 밀착해 있는 진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래로 가자. 그게 제 주장이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리고 이 아래로 가면 대중들은 어떻게 느끼냐면요. 아래로 가면은 아예 중도라고 느껴요. 아래로 가면 중도라고 느껴요. 위로 뜨면 이걸 극자나 뭐 그런 걸로 느낀다고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라도 그래서 아래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아래로 가면은
국민들이 뭐 그렇게 저 친구들이 뭐 이상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면 그 중소기업의 업종을 보호하고 대기업이 함부로 이렇게 그 뭐라 그러냐 그저 이렇게 문어발식 확장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허용하자. 아니면 그 허용하지 말자. 이런 것에 정책적인 어떤 중간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너진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과 복지를 축소하는 방향, 이것에서 어떤 정책적인 중립을 찾는 거 이런 건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못해서 그걸 그 중간을 잘 찾아야지만 중도다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좀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예. 위로 가면은 이제 그 극자고 아래로 가면 중도로 느낀다. 대중이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보수도 사실은 그렇죠. 위로 가면은 극으로 보이지만 밑으로 가면은 민생 보수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지금 이 아래로 좀 내려가려고 계속 그러고 있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추상 수준이 워낙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초점을 잘못 맞추겠는데, 뭐, 이 의원님 말씀 옳습니다. 뭐, 신자유주의가 바탕나고, 지금 어떤, 흔히 말해서 글로벌 위기가 개인에게 다전이 되면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좀 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진보와 보수의 그 구분이 뭐 도덕성이라든지 가치 독점이 아니고 정책적 노선에 의해서 표현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꼭 진보의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제도성적 사고를 진보 진영이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보수는 적이다. 그리고 우적 개념이라든지 또 가치와 몰가치의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판단, 정신적인 어떤 기제가 깔려 있다면. 죄송한데요. 그 우적 개념은 보수가 더 강하게 갖고 있지 않아요? 진보는 적이다라고 다 보지 않아요? 보수에서? 그렇습니까? 진보는 적이라고 누가 봅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말 중간에 끊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뭐 70대, 80대 지난 시절을 겪어오면서 민주대 반민주도 있고 군사정권에서 탄압도 받았고 광주의 비극도 있고 했고 아까 주사파 얘기도 했지만 앞으로의 어떤 진보나 보수의 어떤 구분이라는 것이 어떤 이념적 잣대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특정 진영의 어떤 가치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정책 노선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조금 더 유연해져야 되지 않느냐. 또 정치가 좀 더 나쁜 의미는 아니고 가벼워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네, 지금 뭐 말씀 주신 대로 저는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게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진숙 그 지도위원인가요? 그분이 하신 말씀, 최근에 이런 사태를 보고 하신 말씀 중에 현장이 무너진 자리에 종파의 독도성만 잘한다, 뭐 종파만 독도수처럼 잘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종파주의라는 게 사실 현장을 떠나서 생길 수 있는 이 관념적 사고에서 많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진보가 대중 속으로, 삶의 현장 속으로, 노동 현장 속으로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건 전적으로 맞습니다. 또 하나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건 사실은 시대 흐름이라는 걸 좀 쫓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낡은 교조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좌우 위아래가 있었지만 이제 앞뒤도 있겠다. 그래서 좀 뒤로 가지 말고 좀 앞으로 좀 가자. 일반 사람들이 시대 흐름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시대는 스마트폰 시대에 맞는 진보로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철진한 진보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변화를 못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앞으로 가는 진보도 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보수나 진보나 다 좀 자기한테 익숙한 낡은 옷에 자꾸 앉아가려고 그러잖아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보수의 길을 토론할 때도 사실 그런 지적이 집중적으로 나왔거든요. 보수가 자꾸 자기한테 익숙한 20세기 프레임에 안주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예, 그런 건데, 지금 오늘 진보의 길을 얘기할 때도 역시 20세기 진보에 지금 안주하고 있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진보의 말뜻이 앞으로 가자는 거니까 앞으로 가야죠. 진보가 뒤로 가면 안 되죠. 오늘 제가 그 권영길 그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굉장히 그 주목한 대목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13석 했잖아요. 통합진보당이. 그래서 사상 최대 의석을 해서 사실은 승리다.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권영길 전 대표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노동 세력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많이 모여서 사는 창원, 울산에서 참패했다. 이것은 그야말로 진보 정치의 근저의 위기다. 이건 지금 지금 발생한 통진당의 무슨 비례대표를 둘러싼 이 경선 부정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로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민생 진보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대체로 진보 진영 안에 그런 의미에서 민생을 제대로 살피는 진보해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IMF 이후에 뭐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 질서가 우리 사회에 꽉 자리 잡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양극화가 아주 극심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됐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적 배경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서민과 중산층의 그 민생을 해결하고 거기서 실제로 새로운 진보의 길을 모색해 나가는 거는 뭐 그 지난 시기에 독재 시기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민생을 이야기했던 거하고는 또 다른 그 시대적인 그 배경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든 진보당이든 그 보편적 복지라든가 경제 민주화의 그 이런 그 노선 정책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그것을 새로운 진보의 내용으로 정책으로 이렇게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은 공유하는 가치다, 공유하는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새누리당이 이제 당명 바꾸기 전에 정책 쇄신한다 그러면서 국민과의 약속, 10대 약속 냈잖아요. 그때 1조가 경제민주화였거든요.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이 이걸 주도했고 새누리당 안에서 논란 끝에 어쨌든 채택이 됐잖아요. 말하자면 경제민주화 또는 신자유주의의 극복, 지향이라고 하는 과제를 가지고 새누리당이 먼저 치고 나온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문제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새누리당에서 이야기하는 그 경제민주화 내지는 그 복지 이런 것들은 그 일종의 그 정치적인 선거용 이런 것들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그 부분들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그 압박 이런 것들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줄푸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비근한 예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그 전문 업종 이런 것들을 지정하려고 하는 것들도 정경련의 그 압력이나 영향력 이런 거에서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그런 등등의 예를 볼 때 답은 이렇게 언술적 수준에서 있는 것이지 실질적이고 실정화된 이런 부분으로까지는 진전하지 못했다. 수사나 레토릭으로 이렇게 규정 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보수를 토론할 때 보수가 무슨 정리한 이론적 체계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진보의 의제의 압박에 의해서 보수가 수용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사회보장법도 비스마르크 정권에서 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경우를 봤을 때 새누리당의 어떤 진보 크릭이라는 것은 시대 정신의 수용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봐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김종인 비대위원하고 지금 그 원내대표 되신 이한구 의원하고의 격렬한 논쟁도 있었던 것이고 해서 이 부분이 단순히 뭐 정치적 수사이다 선거용 뭐다라고 저는 보는 것은 좀 지나친 부분이 아닌가라고. 제 얘기를 오해하시는 건데 저는 그 새누리당조차도 복지에 대해서 동의하고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 사회의 그 발전이고 진전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천적이고 실체적으로 전진해 나오는 거냐 아니면은 지금 수준에서는 정치적이고 언술적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냐 이거는 우리가 냉정히 봐야 되고 총선 이전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문제들은 정치적이고 언술적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감세 문제라든가 뭐 부재 감세 문제라든가 법인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뭐 전향적인 태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이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언술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한계가 있다라고 평가하셨잖아요. 민주통합당의 그 공천 과정에서 박영선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는데 거기에 맞는 사람들로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항의의 표시로 사퇴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민주통합당도 언술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홍종학 그 의원이나 은수미 의원 이런 분들은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그 경제민주화 이런 데 있어서 분명한 그 자기 그 식견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하냐 이런 것에서는 저도 뭐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민주통합당이 그런 부분을 전혀 하지 못했다. 이거는 좀 아니라. 저는 제가 조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 박근혜 가까운 사람들 뭐라 그러죠? 친박계? 예. 네, 친박계의 움직임에 대해서 사실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편입니다. 예, 친박계가 친이계를 압도하고 있는 이거를 저는 권력투쟁을 잘했으겠죠 물론.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신급의 어떤 이유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요? 왜냐면 최근에 제가 유승민 의원 또는 이혜원 의원입니까?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 사람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 자본주의 변화를 얘기하면서 개인주의도 받아들일 수 있다. 또 자본주의 4.0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친이계 쪽의 이 자유주의적인 이런 근본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시장 근본주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코반기를 끼면서 그런 말하자면 그쪽에서 너희들은 진보 쪽에서 요구하는 걸 다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보수의 정신을 잃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비판에 대해서 코반기를 끼더라 이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야말로 제대로 된 진보다. 너희들이 뭐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친구들이 어쨌든 말만 그런지 실제로 앞으로 행동에 옮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한 정도가 있고 또 이것이 왜 성공했냐 하면은 오세훈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박세일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도와줬다. 친이계가 자꾸 차별화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돋보였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렇게 보는 평가에 저도 생각이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좀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좀 있다고. 제가 좀 그런 오해에 빠졌던 적도 있는데 저렇게 민생이라는 게 우리가 이 없는 사람한테 못 사는 사람한테 물질적 혜택을 얼마나 줄 거냐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부분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정치적 힘을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뉴딜이라고 얘기할 때 왜 뉴딜이 성공했냐면 노동의 힘을 키워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 사람에게 갖다 주는 것은 우리가 퍼주기라는 비난에 직면하면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노조라든지 이 사회적인 이 집단들이 힘을 갖고 약자들이 집단화돼서 자기 힘을 갖게 해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 똑같은 민생을 얘기하고 똑같은 경기 문제를 얘기하지만 좀 근본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론 수준에 이런 거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의 야권 진보를 내거는 정당이라면 저는 민생이라는 표현을 똑같이 써서 우리가 더 민생을 잘한다고 할 게 아니라 민생 뒤에 들어있는 본령의 문제 다시 말해 사회적 역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건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시간이 한 20여 분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진보의 길을 묻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주제를 잡았잖아요. 근데 7개월 후에는 대통령 선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진보의 길 어떻게 가야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나? 이게 이제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우선 제가 좀 이 결론부터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진보 진영이 올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인영 의원. 저는 그 총선 결과로만 이렇게 놓고 봐도 그 진보가 하나 되고 보수가 하나 된다 그럴 때 진보가 한 20만 표 정도는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총선 결과는 어떤 면에서는 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에 비해서 의석수가 과소 대표로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전술적으로 범진보 진영이 반성해야 할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추세로 그대로 가서 대통령 선거 때 1대1의 싸움을 다시 한다. 그러면은 전 이길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다만 이 과정과 절차를 잘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번 총선에 진보 진영 쪽에 투표했던 사람들이 투표를 철회하면 그러면은 정권 교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은 굉장히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 이렇게 과정과 절차를 잘 밟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과정과 절차인지는 잠시 후에 제가 좀 듣겠습니다. 주대한 대표께서는 이대로 가면 진보 진영 대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오늘 뭐 좀 가볍게 하기로 했으니까 원래 이길 수 없었는데 네. 지금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이렇게. 그래요? 네. 그거 왜 그렇죠? 그러니까 큰 문제를 하나, 고민 덩어리를 하나 안고 가야 됐는데, 예를 들면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서 달리다가 지금 모래주머니를 떼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통진당 사태로 인해서 네, 그렇습니다. 차제에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네, 그렇습니다. 사태를 잘 수습하기만 한다면. 네. 그러니까 수습 못하면은 계속 달고 가야 되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철희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중에 그 위기나 뭐 실수나 잘못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그 세력이 얼마나 잘해낼 거냐라고 판정할 수 있는 잣대라고 네. 봅니다만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의 야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비관적인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굳이 제 선호를 밝히라면 저는 이겨야 된다고 봅니다만 진보가 이기는 게 지금은 시대 흐름상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이 지금 하는 꼴을 봐서는 이기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기기 쉽지 않다. 예, 이인영 의원과 좀 그 전망이 다르시군요. 비슷할 것 같은데 내용. 그래요? 정치인이라서 저렇게 표현하시나요? 알겠습니다. 박수 한 번. 마키아벨리가 그 단위와 현실을 헷갈리면 그래요. 재앙이 온다라고 했는데 뭐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철희 소장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이길 수 있는 총선 결과만 놓고 보면 굉장히 성산이 높았었는데 우리가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지켜보겠죠. 얼마만큼 통합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뭐 빅텐트든 어찌됐든 그 범진보 진영이 단일 대우를 하나의 가치 밑에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국민들이 보고 있을 것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논평하시는 두 분은 진보 진영의 승리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현장에 계시는 두 분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이인영 의원님 하나만 더 붙이면 네. 진보가 분열되면 망한다는 명제에 대해서 동의는 안 합니다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진보가 지는 길이 분열이라면 이기는 길은 혁신입니다. 그래서 진보가 이번에 제대로 혁신하면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 점에 저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인영 의원이 얘기한 과정과 절차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인영 의원이 생각하는 올바른 과정과 절차가 어떤 겁니까? 우선 뭐 그 얘기 가기 전에 객관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위기의 보수가 박근혜 깃발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결속한 거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뭐 그런 면에서는 그 확장력은 이제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또 그냥 유권자의 투표 성향으로만 놓고 보면 진보가 한 20만 표 정도는 더 많았던 거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어떤 그 토양 이런 것은 그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그 상태 속에서 어떤 과정과 절차를 잘 밟을 거냐 이게 이제 그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세 가지 카드를 우리가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하나는 서민과 중산층 이들의 그 민생 이것을 진보시킬 수 있는 개선해낼 수 있는 이런 정치적 신념, 확신, 깃발 이런 것들 분명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보편적 복지의 문제일 수 있고 경제 민주화의 문제일 수 있고 한반도 평화의 문제일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야권의 연대나 통합 이거는 뭐 또 역시 절대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흐트러졌을 경우에 반드시 그것이 치명적인 이유가 돼서 투표 철회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거로부터 이탈해 나가는 이런 그 지지자들 이거는 뭐 분명히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해결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인물, 새로운 가치, 새로운 문화 이것을 전면적으로 등장시켜서 말하자면은 하나가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워지고 변했다, 혁신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운 이런 것들을 진작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말씀하신 거 새 인물, 새 가치, 새 문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문재인, 안철수, 김두관, 손학규 등등은 다 뒤로 물러가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분들이 설사 다시 한다 하더라도 그런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 없이 지난 시기의 어떤 그 정치 구도, 예를 들면은 호남, 충청, 영남이란 이런 지역 연합 구도라든가 계보와 계보의 어떤 그 계파 간의 연합 구도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반복한다고 그랬을 때는 저는 지지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탈지역, 탈계파 이렇게 해서 정치 자체가 노선이나 가치 이런 것 중심으로 분명하게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네. 이런 것으로 이렇게 탈바꿈돼서 나왔을 때 그분들의 경쟁력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지나간 시대에 이겼던 구도나 또 그 시대에 있었던 인물 이런 것들을 반복한다고 그래가지고 승리가 보장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박근혜 대표가 통상 이제 확정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보니까 51% 나와 있더라고요. 박근혜, 안철수, 양자 대결에서 대결이고요. 51%인데 우리가 그 바둑을 뚫 때 자기가 잘 뚫어서 이기는 경우보다 상대 실수해서 이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결국 과연 이제 한번 야권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확신처럼 얘기하는데 박근혜 후보가 확정성이 없느냐 1대1 구도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오늘 범진보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과연 진보인가 라는 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지난번 민주통합당의 진보인가. 네. 네. 그 다음에 지난번 그건 바로 물어보면 총선 전략에서도 봤을 때 FTA 문제라든지 해군기지 문제라든지 여기에 발이 묶였단 말입니다. 아까 진보적 정책 문제는 오히려 박근혜 대표가 훨씬 구체적인 정책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다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책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진보적 정책으로 그 다음에 뭐 내려가서 얘기해야 된다 하는데 총선의 경우를 봤을 때는 오히려 민주당이 정치적인 의제에 발이 묶여있고 박근혜 대표는 진정성 있게 오히려 그 복지 정책을 가지고 훨씬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운동을 하셨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어떤 어떤 선입견 내지 어떤 고정관념은 좀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봅니다. 답변을 하셔야 되겠는데. 저는 박근혜 대표가 이야기하는 그 복지 이런 것들이 사실 사상 누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델 자체도요, 기본 소득을 보장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사회 서비스를 설계해야 되는데, 그 맞춤형 생애주기형 뭐 맞춤형 복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닥에 서비스를 깔고 위에다가 소득을 보장하는 뭐 이상한 모델이거든요. 저는 이런 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복지와 동반하는 그 경제 노선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줄푸세에 입각한 그런 시장 경제 노선이 과연 복지하고 양립할 수 있는가? 시장에 종속된 복지, 이건 가짜 복지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문제들에서 복지를 이야기 안 하다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그 올바른 복지, 제대로 된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 나중에 다른 자료에서 더 논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그건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시적인 모습이 더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에 그 착근하는 쪽으로 간다면 저는 그건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부정하고 너는 그럴 자격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도 열려 있고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할 건 또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손님 실수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미 지적을 하셨어요. 저는 뭐 이미 저희 내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고 또 평가에서도 그런 문제들은 뭐 뼈아프게 우리가 자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딛고 그 과정과 절차를 어떻게 잘 만들 거냐. 우리한테 그 조건, 토양 이것은 이미 와 있는데 어떻게 다시 그런 전술적인 오류나 패배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고 승리의 길로 갈 거냐. 이런 면에서 과정이나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뭐 우리가 이 민주주의 시대는 모든 걸 내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인정하고 또 나누어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민족 문제, 통일 문제, 외교 문제, 국방 문제는 결국은 우파가 보수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경제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근데 이번 총선을 보면 아까도 지적했듯이 한미 FTA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어떤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말하자면 생각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모두가 내 거다. 다 독점해야 되겠다. 다 먹어야겠다는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예, 그래서 정말 야권이, 이제 이기려면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다 얘기해버리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못 알아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놀라운 통찰이신데요. 사실은 그래요? 제가 최근에 읽은 논문에서 보면 외국에서는 그렇게 학자들이 정리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른바 진보나 좌파는 이 경제적 이슈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요. 프레임을 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짜고, 우파나 보수 쪽은 비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이제 프레임을 짜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우선 프레임 3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경제적 프레임으로 가야 되는 거는 당연히 선택해야 될 건데, 엄한 데서 가서 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빚어지는 실수인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지금 이인영 최고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권 단일 후보가 돼야 된다는 거는 전 필수적 전제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주 대표님 말씀처럼 이 야권 단일 후보의 정체성이 뭐냐? 저는 서민 후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민의 삶을 바꿔줄 수 있다는 그 명확한 정책대안을 가진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때 저는 이길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단순히 야권 단일 후보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특히 지역연합에 기대서 뭔가를 해보겠다 그러면 저는 절대로 못 이기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후에 보이는 민주통합당의 모습은 뭐 논란은 있습니다만 이게 뭐 지역연합적인 어떤 담합구조 같은 게 좀 보였던 거죠? 그 지역연합구도나 아니면 개파연합구도 이런 것을 넘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DJP 연합 같은 경우는 지역연합구도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개파연합구도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세력연합이기도 하고. 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다시 반복한다고 그래가지고 승리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면에서는 그 탈지역, 탈개파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된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이번 전대에서 그걸 넘어가는 어떤 새로운 지도부 구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올바른 가치고 방향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럼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철우 소장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친서민이고, 친노동이고, 친시민이고 이런 것이지, 그런 수평적으로, 평면적으로 그런 개파연합이나 지역연합 이런 것들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대한 대표께서 민족 문제나 외교안보 통일 문제는 우파가 좀 강점이 있고 있는 것 같고 그것도 동의하셨고, 근데 실제로 그래요? 이명박 정부는 사실은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좀 토론을 해보고 싶었던 게, 우리 이인영 나오시고 주대한 대표 나왔으니까, 우리 한국 40여 년 해방의 현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반칙과 실패의 역사였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진보 문제를 좀 토론해보고 싶었는데, 외교 국방이나 공동체 유지 문제는 보수의 정가의 보도는 알겠지만 아무래도 좀 위에 있겠죠. 위에 있는데, 대한민국 같은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게 남북관계 같은 경우에는 남북관계는 어쨌든 평화 체제로 가야 되고 화해 협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DJ 이후부터 진보 진영의 아젠다였고 보수가 따라가는 구도니까 기계적으로 그걸 반드시 보수가 그게 비교의가 있다라고 보기는 힘든데, 아마 말씀하신 방점은 진보는 민생 문제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러면 보수는 원래 민생 문제는 좀 잼병입니까? 보수는 이제 그러니까 보수의 혁신이라는 것은 진보적 의제를 잘 따먹는 거죠, 사실은. 따먹는 것이고, 유연하게, 그러니까 보수가 경직되거나, 보수가 자기 도움에 빠져 있으면 그거는 파시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연하게 어떤 진보적 의제를 진지하게 수용을. 캐치업하는데 능력이 있다? 아니, 진보가 원래 논리가 별로 없는 거니까 잘 카피를 해야죠. 잘 카피, 보수가 진보적 의제를 잘 카피하고. 근데 다만 아까 중투세 문제는 지난주부터 보수는 별로 논리가 없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보수가 정교한 이런 체계가 있다라고 볼 수는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다만 이제 어쨌든 보수관계 겸손 모두니까 인간의 불완전성이라는 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떤 진보적 의제에 대해서 잘 수용성을 가져야겠죠. 지금 고 박사님 말씀 중에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수는 그러면 민생이나 먹고 사는 문제에 그럼 잼병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렇게 등식화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제가 재밌는 데이터를 하나 지금 소개를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레리 바텔스라는 사람이 쓴 불평등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Unequal Democracy, 아주 기능 유명한 책인데요. 거기 보면 1947년부터 2005년까지의 통계를 기준으로 해보니까 그 당시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는 1인당 소득이 연평균
2.64% 증가했는데 민주당 안에서는 2.78% 증가했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미국의 경우만 놓고 보면 보수보다는 진보 쪽이 살림 문제를 더 잘 해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건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정권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었지만 그 정권을 떠나서 그동안 보수가 동원했던 시장의 논리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자유 시장 경제가 이야기했던 금융 지배 경제라든가 아니면 뭐 작은 정부 이론이라든가 부자 감세 이론이라든가 또 뭐 그 민영화 문제라든가 또 유연 노동 문제라든가 FTA 중심의 통상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혹은 경제적 부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으면 그래도 그것이 뭐 더 유지될 텐데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양극화를 초래하고 중산층의 몰락이나 아니면 서민층의 붕괴 이런 부분들로 그 규결한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계 경제 차원에서도 그 부분들이 일정하게 퇴조한 평가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놓고 봐도 저는 그 보수가 민생을 이야기하는 보수는 뭐 민생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냐 이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어떤 그 보수가 가지고 있는 경제 논리 이것이 그 설득력, 영향력 이런 것들 상실한 건 사실이죠. 줄푸세와 747이 격돌했던 그 5년 전에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분명히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그 패러다임 속에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성장 우선 속에 있었고, 또 747이라는 MB 그 핵심 공약 자체가 사실은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아까 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줄푸세를 얘기했던 사람이 이 복지라는 것이 과연 그 실천 가능한 이야기냐라는 부분에서는 좀 너무 이렇게 도시화시켰다라고 저는 봐지고,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이나 친서민은 신자유주의에서 패러다임이 시프트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 가치는 보수진보가 공유를 하는 것이죠. 다만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도덕이나 가치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놓고 경쟁을 해야 되고, 오늘 아침 중앙신문 보니까 이제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께서는 뭐 성장과 복지를 선순환시켜야 된다. 그것도 말씀은 굉장히 우아한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어디에 방점이 있냐. 이제 이 부분은 가치 논쟁이 아니고 어느 정파가 어느 세력이 실현 가능한 뭐 예산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경쟁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서 지난번 총선을 아까 말씀드린 총선에서는 오히려 박근혜 대표가 훨씬 더 구체적인 정책을 갖고 민생 문제에 접근을 했고, 민주당과 야권은 오히려 아까 뭐 FTA라든지 해군 기준 문제 정치적 이슈에 매몰됐는데, 대선도 만약에 그런 양상으로 간다면 진보 진영에 희망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진보의 길을 묻다. 그리고 사실 짚어야 될 문제들은 대부분 짚었던 것 같고요. 또 논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보가 가야 될 길에 대한 방향들이 다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하셔가지고 마지막 그 진보 진영에 대한 재원의 형태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철 소장께서 먼저 시작하시죠. 빨리 하면 손해인데요. 저는 이 진보 진영, 뭐 흔히 야권이라고도 얘기하고 진보 진영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제 표현은 좀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여권의 실수나 상대가 잘못한 것이 일반적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여론이 약화되면 그걸 딱 낚아채서 자기 걸로 만들면 큰 흐름이 자기한테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큰 함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역시 정치라는 거는 자기 지지층, 자기가 대변하겠다고 하는 지지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너무 이렇게 당장 크게 보일지 몰라도 자질구레한 이런 상대의 실수나 이런 것에 의존하지 말고,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뚜벅뚜벅 자기가 지향하는 바를 제시하고, 자기가 동원하고자 하는 유권자들을 소구하는 정책들을 제시하는 게 승리하는 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얘기를 해라. 네. 박상.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진보 진영이 이렇게 뉴스의 중심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적이 제 기억에는 별로 없습니다. 정말 뭐 불행한 일이고 비극적인 일인데, 제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 뭐 우리 토론에서 얘기했듯이
분명히 신자유주의 한계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또 진보적 의제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될 시점에 그 진보 진영 내에서의 갈등과 분열이 겨우 이 그루터기도 아니고 겨우 이제 싹이 돋아나고 있는 이 의제 자체를 국민들의 마음속에 소멸시키는 이 사태는 어찌됐든 보수적 관점인지 진보적 관점인지 굉장히 대한민국의 불행한 일이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겨우 싹이 돋아나고 있고 이게 좀 더 큰 나무로 커야 되는데 이게 어떤 권력 투쟁 내지 어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치적인 어떤 투쟁으로만 전략이 돼서 이 진보의 토양이 사라지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런 면에서는 좀 더 혁신적으로 쇄신해서 통합 진보당 문제가 좀 빨리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주대한 대표. 네, 저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당과 같은 그런 진보정당, 즉 노동조합을 배경으로 하는 진보정당 만들기는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나타나서 이번에 이런 사태로 나타나서 지금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이미 그전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통합당이 정말 좀 진보정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민주통합당이 노동당 같은 그런 성격도 좀 이제 가지는 그런 당이 되었으면 좋겠고 한국노총이 또 참여해서 조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그렇게 해서 미국 민주당 정도라도 되는 그런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야권 전체를 그냥 다 대통합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인영 의원. 그 진보의 생명력, 저는 그거는 그 보수보다 언제나 좀 더 빠르고 더 근본적인 그 혁신해내는 그런 역동성에 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혁신했으니까 됐지 하고 안주하는 순간 그 진보의 생명력은 그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적인 어떤 지탄 이것 때문에 그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는 끝없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기 내면의 논리로서 혁신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인물, 가치와 노선, 문화 이런 모든 면에 걸쳐서 더 과감하게 혁신하고 그렇게 하면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복지의 문제로 온 것 같아요. 복지의 단계로까지 왔는데 여기서 경제 민주화의 과정을 넘어서 이 독일식 어떤 사회적 시장 경제 이런 데까지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가 공유하는 시장 경제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배 생방송 토론합시다. 2주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보수의 길도 물어봤고 진보의 길도 물어봤습니다. 오늘 토론 늦게까지 해주신 민주통합당 이인영 의원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연대 주대한 대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주간에 걸쳐서 고생하셨습니다. 두문정치 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 그리고 박상은 박사 두 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사회 보수와 진보 두 기둥, 두 날개로 좀 건강하게 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주간에 걸친 집중 탐구를 통해서 보수는 보수대로 또 진보는 진보대로 우일신하는 혁신과 쇄신의 길을 걸어갈 때 어느 쪽이 이기든 또 어느 쪽이 여당이 되고 어느 쪽이 야당이 되건 건강한 한국 정치 발전을 기약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저희 두 번째에 걸친 이 기획 특집 토론의 결론으로 여러분께 제시하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더 뜨겁고 더 신선한 주제로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